예,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라며 연속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 감행된 북한의 도발에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안, 즉 반부패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복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3일간의 모친 장례식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청와대로 왔고요. 오늘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장례식. 그래서 많은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아무래도 국정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정치인들의 조문에 대해서 조의를 뜻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발길 뭐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야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제 조문은 받았죠.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대표, 또 원내대표들도 찾았습니다. 조문을 했는데 조용한 가족장으로 치렀어요. 근데 이 가족장으로 치르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그 장례식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3일장이. 조용한 가족장으로 치른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 대통령 그 어머니가 그 피란에서 넘어왔었잖아요. 그때 뭐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야당 대표들만 조언을 받았다는 거는 되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여야 관계가 협치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바람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조문 정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조문 정치, 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조문 정치가 많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야 관계의 어떤 그 순탄한 관계로 전환되거나 이럴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또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으니까 지금 워낙 지금 정치권에 이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도 당장 있고. 뭐 몇 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어제 통과될 법안들도 많고, 또 예산안도 있고 말이죠. 게다가 여야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극한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 문 대통령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실 그 마음이 편치가 않죠, 당연히. 근데 현안은 많고 또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런 뭐 인간적인 그런 고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를 표방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카톨릭 신자이셨기 때문에 또 굉장한 성실한 신자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뭐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뵀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문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들이 스스로 조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가족 간에 아주 작은 장례식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뭐 정치인들만 조문하고 싶은 국민들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곤혹스러운 장면을 연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를 정치인들이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3자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이미지도 없고, 그런데 꼭 그런 거가 있으면 뭐 꼭 정치인들만의 잔치인 것처럼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고, 모 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막 하지를 않나. 그럼 무례한 그런 것도 실은 조문 정치라는 그런 명분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서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조문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친필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의문을 보내고 만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이 또 초대형 방사포죠. 이걸 또 발사를 두 발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여야에서는 다들 이제 규탄을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도 굉장히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북한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럼 조의문을 보내지 말든가, 아무리 자신들의 그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는 거라 하더라도 뭐 메시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다더라도 조의문을 보내지 말든가. 그것도 하루 만에 말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도 다 인간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국가는 뭐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무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물론 이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예. 우리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한 메시지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들, 그리고 북미 협상 이런 거 빨리 좀 하게끔 재촉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지금 이게 상을 당했다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이 과거에 항상 지금도 얘기하면 천부라고 하잖아요. 천부. 부모가 돌아가신 거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이거는 전쟁이 나도 그 좁은 기간은 배려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 지금 이 뭐 조임원 보내고 지금 상 끝나지도 안 하는데 채 이렇게 발사를 하고 말이죠. 예.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건 뭐 저희들 생각이니까 북한도 자기들의 문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북한에게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의문을 보내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이제 순탄하게 풀리겠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좀 기대를 할 수 했어요. 있는 예. 거죠. 그 기대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거기에 일부러 참을 끼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 이런 약간 그 비난을 무릅쓰고, 뭐 북한이 비난 무릅쓰는 건 뭐 기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쏜 게 아닌가, 이 이제 탄도미사일 쏜 게 아니냐, 방사포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예. 알겠습니다. 예, 부고를 보내지 않았는데 조의문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발사체를 발사하다 보니까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최정렬 교수님께서는 북한은 이상한 나라라고 봤는데 원래 그런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 한번 보세요. 아주 굉장히 판에 박힌 거를 넘어서서 아주 변칙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심리학적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분석해 보면 한 3가지 면이 잡혀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어떠한 걸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트럼프와 단판을 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12월 말이라고 시간을 딱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약간의 절박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저는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문제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처음도 그것도 다 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뭐 김정은 문제를 가지고 뭐 트럼프가 협상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도발적 수위를 높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것을 과시하는 건데, 다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을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떻게 봤으면 저런 식의 아주 무례한 뭐 야당에서는 패륜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과시적으로 보이는 행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조의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예,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12발을 지금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SLBM도 굉장한 나름대로 위험한 무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대형 방산포인데, 제가 거슬리는 거는 뭐냐면 초강력 초토화 기습 전략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국을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더 나가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그렇죠. 너절하다고 그냥 철수해버리라고 할 정도 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었던 나름대로의 남북관계 진전 상태가 예. 거의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예.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어제 북한에 대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와대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운영위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처럼 비서실장이 있고 또 민정수석실이 있잖아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장관이 된 거니까. 예. 그리고 뭐 물론 조국 전 장관입니다만 안보실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미사일을 쐈으니까 방사포를 쐈기 때문에 발사했기 때문에 안보실장에 대한 추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당의 현안이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이어지겠죠. 남북 관계를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야당은 지금 9.19 군사합의도 폐기해라 이런 예. 입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강산 강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질문이 이어질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를 잘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면 이게 더 문제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아마 민정수석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인사검증 문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조국 민정수석이 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면서 본인이 장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 정권 들어서 야당이 문제 삼는 게 인사검증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청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인사청문회 제도라든지 검증 시스템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굉장히 대치가 오늘 치열할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예. 알겠습니다. 네. 외교 성과 또 경제 관련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이제 광장의 목소리 엄중하게 들어야 되겠다. 비서실장으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조국 정국 관련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여야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례를 치렀지만 우리 뭐 전통 의례에 따르면 탈상 전까지는 상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당장 조국 사태만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청와대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속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돼서 다양한 수석들이 있고 비서관이 있는데 조정 역할을 잘하고 있냐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두 발언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일개 비서예요. 실장이지만 비서 아닙니까? 비서가 뭐 사회 전반에 관련돼서 다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어떻게 비서실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아마 의회에서 큰 곤혹을 치를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단순한 조국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책임질 부분이 뭔가 그리고 특히 안보실장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12번이나 지금 발사를 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경제보좌관 더 나아가서 적재실장 4명이 도대체 어떠한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정책을 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나름대로의 감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제 비서실의 역할이 뭡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고 그럼 청와대 비서실이 워낙 뭐 이 국정 전반에 관한 기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잘 열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럼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좌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뭐 말이하다 맞는 말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정 전반을 쫙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좀 공허하게 들리면 있고요.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자 못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그 인사검증이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사과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과가 또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과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과한다고 해도 되게 유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감이고 뭐 송구하다. 송구하다는 게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저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건요, 저런 부분은 워낙 조국 사태라는 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하나의 그 파고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정말 대통령을 잘못 보자겠다.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으니까 알면 이거 없는 정말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인사말에 그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모두 발언이 있을 때 또 내용을 연결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까라는 것도 연결 전에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질의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일단 보세요? 뭐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건 장관이 아니죠. 예. 그때 있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 당시에 감찰을 했었는데 그것을 중단시킨 것이 혹시 조국 민정수석이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라고 좀 보고요. 예.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지금 조경영 실장 얘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도대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에 대한 또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뭐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교수석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한다면 너무 특히 경제수석이 아주 낙관적인 말만 지금 통계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시경제가 좋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나가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경제의 수석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수석하고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 조국 사태가 도대체 인사수석은 뭘 했는지 특히 가장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정무수석이라고 봅니다. 정무수석이 오히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페이스북에 올리고 좋아요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무수석으로 있느냐라는 것을 야당이 비판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해서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야를 잘 연결해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면에 서가지고서 갈등을 증폭시켰던 부분들이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집중적으로 정무수석과 관련 왜 모든 거를 저는 이상하게 우리 국정감사 운영을 하면 비서실장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들어 다 나옵니까? 한 분한테 별도로 질문해야 되는데 인사수석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수석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의와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새로운 정책적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좀 집중 감사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최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이거나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들어보고 다 우리나라 이야기하죠. 국정감사 보면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반 부처에서도 보면 상임위 때 전부 장관이 답변하잖아요. 가끔 이제 물어볼 때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의원들은 꼭 장관하고 상대해야 되고 비서실장과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게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더 잘 알거든요. 어떤 건 뭐 다 파악을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질문을 하는 것 같긴 구체적인 한데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무자가 그 사물 보면서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애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더 안 나오잖아요. 항상 원론적인 질문, 원론적인 답변.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쪽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회 예. 운영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공수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공수처 개혁안 논의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의견 접근을 했다. 이게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당이 어제 좀 나왔는데 요건 공수처하고 물론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 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 이거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부패 수사청의 그 핵심 내용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민주당 여권이 지금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공수처를 설치한 이유가 지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이제 검경 수사 조정권에 의해서 분리시켜 놓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데 이 고위공직자라니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수처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게 된다면 지금 여권이 얘기하는 공수처의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라서 이건 협상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실제로 보면은 여당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공수처에서는 기소권과 구속권을 다 갖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이 잘 돼가지고 국민들의 검찰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죠? 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5,000명 내지 한 7,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법관하고 검사하고 고위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판사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백혜련 의원 안 속에는 모든 공직자의 모든 사항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비리만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끝났을 때 그 과정도 비리 수사로가 아니라 일반 수사로 집어넣어서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하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얻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걸 다시 한번 원론적에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시급성 면에서 여당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문제보다도 민생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앞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한 문제,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당이 국정과제 1호로 공수처에다가만 맞춰놓아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공복만 있게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공수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 관련된 것이 사실 지금 또 선거제 개혁안 그렇습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선거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다른 거랑 연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나쁜 선례입니다. 정말 나쁜 선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같이 맞물려서 아마도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12월 3일 이후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시 처리하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은 선거법 제도로서는 28석의 의석,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장담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러한 의원 정수를 확대를 통해서 소수 야당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연계 전략으로서 공수처법에다가 접근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리해가지고 선거법은 선거법 나름대로 정말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를 끝까지 연결해가지고 가져갔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의원 정수 확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확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제가 2000년대에 쓴 논문이란 거 보면은 뭐 확대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확대를 하면은 국회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선거 제도를 개혁하면 마치 국회가 정상화되고 우리 한국 정치가 바뀌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국회 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의원 정수만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아마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서 7명 정도 이상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헌법이 200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학자들도 보면은 그거는 30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제발 이런 공학적 차원에서 선거법을 좀 접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법을 같이 함께 저는 토론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선거법 저는 국회의원 수 확대 반대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확대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정치에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변한 상태에서 의원만 늘어난다? 바뀌어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의원들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 중에 큰 것이 그 아까운 세비를 또 더 줘야 되느냐. 국회가 정치의 기능도 못하고 있고 갈등의 뭐 조직화라든지 갈등의 조정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있으면서도 뭐 전혀까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이 늘어서 또 우리 국민 세금이 또 거기에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세비를 줄이겠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나오는 세금은 똑같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국민들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숫자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싫은 겁니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대체 여론조사에 보면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치권의 스스로가 또 하나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 할 때 이미 정했던 거 아니에요. 의원 정수 확대하지 않기로 여러 논란 끝에 말이죠.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의원 정수 늦는 게 맞아요. 지금 의원 1인당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멕시코, 일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적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 합의할 때 그 의원 정수 확대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이거 하려고 적당히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것도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자신들이 편할 때 그때는 적당히 225석으로 하고 이제 지역구 줄이고 편의껏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제 지역구 줄이는 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뭐 당에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내부도 그렇고 말이죠. 대한신당 같은 경우 호남 주축이기 때문에 호남 의석수가 줄 거라서 그래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의원 정수 늘린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정의당은 아무래도 이 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 때문에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정치 기능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원 정수 늘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또 심상정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개혁, 뭐 국회 개혁 얘기를 좀 많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국회 개혁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제도 한두 개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 문화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 정수 확대 저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과의 싸움 또 그러다 막판에 저희들 보기 좀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양날의 칼로 10월 3주, 4주, 5주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긍정 평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10월 3주하고 5주 때 비교해 보면은 긍정 평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5% 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은 6% 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정당 지지도도 지금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야당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전국이 경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야당은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정면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연말까지도 정치는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는 정말 여야가 공학적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좀 정치를 하고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뭐 각 정당 지지율 이야기하셨는데 한국당 얘기 좀 할게요. 뭐 조국 정국에 약간 뭐 상승세를 보였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조금 자충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락 국면, 뭐 조금 떨어지는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인재영입 환영식이 있었죠. 8명의 이제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 이야기건 그러니까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었고요. 일단은 완전 배제가 아니고 연기하는 거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첫 인사였기 때문에 영입 발표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아마 당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잡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계입니다. 한계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박찬주 전 장군 대장은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 완전히 없던 걸 하는 게 맞아요. 왜 여론을 무시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리고 여론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여론에 100% 좌우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박찬주 대장은 지금 현재 이른바 갑질 논란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런 팩트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혐의가 있다 없다 가지고 따진 게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지금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벌금도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 인재 영입 1호라는 거 아닙니까? 1호는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1호는 더욱더 상징성이 있는 인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봐도 상징성이 없어요. 이 상징성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선거를 지겠다. 우리 확실하게 져주겠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인사를. 저는 그래서 이번 최근에 조국 사태에서 좀 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자만하는 게 아닌지. 여전히 보수 통합은 중요해요. 야권에게는.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박근혜 정권의 그 집권 세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통합도 되고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건데 그건 안 하면서 뭐 몇 가지 최근에 뭐 가산점 논란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표창장 논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뭐 하는 집단인지. 일야당이 자꾸 약체로 가니까 민주당대로 좀 안심하게 되고 이러니까 정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제1야당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첫 번째 인재 영입 때부터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리더십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표창장 수여한 것도 혼자서 또 추진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당내 지도부 간의 맞습니다. 갈등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총선까지 괜찮겠습니까? 투톱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당대표와 이제 원내대표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던 거고요. 황교안 대표와 또 다른 최고위원들 간의 관계의 소통도 이게 원만하지 못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 경우도 과거 같으면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다음에 최종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들이 배제됐었기 때문에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당 내에서의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전술만 있지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 상황에서 나온 거는 집중적으로 대여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전술만 있지 앞으로 총선을 대비해서 영입이면 영입, 비전이면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이면 전략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랜드 전략이 없으니까 뭔가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10월 3주서부터 5주까지 약 3주 동안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4%포인트가 줄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에 뭐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갈 것 같았지만은 그 3주 동안에 무려 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 간의 격차가 8%포인트가 일어났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대여 투쟁 속에서 자유한국당에 보여줬었던 많은 중도층들이 또다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재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여긴대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